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고용지표 호조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0% 오른 22,092.81의 거래를 마치며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는 0.19% 오른 2,476.83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8% 오른 6,351.5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시장의 예상을 대폭 웃돌았고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은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 18만 명 증가를 웃돈 것입니다. 7월 실업률은 약 16년간 최저치인 4.3%로 하락했고 7월 민간 부문 시간당 임금은 26달러 36센트로 전월 대비 9센트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5.9% 감소한 43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적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6월 수출은 전월 대비 1.2% 증가한 1,943억 7천만 달러, 수입은 전월 대비 0.2% 감소한 2,380억 2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는 1%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감소해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우려를 완화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1.1% 상승한 49달러 58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랐는데요.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금리 인상 기대감을 높이면서 특히나 금융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급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었죠. 코스피 지수는 0.36% 상승한 2,39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기, 전자 업종은 부진했지만 철강, 금속, 또 화학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23% 하락한 64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에 포진돼 있는 제약 바이오주, 특히나 휴젤이나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이 약세가 강하게 나온 것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8월 7일 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북한 제재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이었죠.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 또 핵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십시오. 예,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8번째 경제 제재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단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어떠한 합의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주장에 동조를 함으로써 대북 제재 8번째 제재안이 이제 발동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선회했나? 여기는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좀 절충한 듯한 그런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당초에 넣기로 했던 김정은을 직접 겨냥해서 규제하기로 한 그 대목을 뺐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이 ICBM이라는 주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ICBM이 아니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다 하는 정도만 결의문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또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그 핵심 중요한 것은 원유 공급 중단을 뺐습니다. 뭐 그런 선에서 미국이 양보를 했고요. 중국도 많은 양보를 했는데 중국은 당초에 북한 제재 반대 입장에서 북한 제재를 하는 거로 방향을 선회했죠. 그러면서 제재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의 수출 물품 중에서 주력을 차지하는 것이 석탄입니다. 또 수산품 이런 것을 수출을 못하게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외신들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가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금 통상법 301조의 공격으로부터 좀 벗어나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무력 충돌보다는 육자 협상을 하라. 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대북 제재안을 하기로 하면 육자 협상을 하겠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긴장의 꼬리, 불안감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좀 제거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제재 내용이 종전의 7번보다는 8번째 제재안이 훨씬 더 강경해졌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북한이 감내할 수 있느냐,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 그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의 더 정폭 가능성,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종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제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에도 대북 제재는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정은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대북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는다든지, 그리고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상품인 석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북한은 거의 주 수출품이 탄광에서 캐내는 석탄과 인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잡는 어패류들, 그 수산물 수출이 거의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게 미국 헤일리 수석의 지적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현재 연간 수출액이 3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번 제재안을 제대로 시행만 한다면 그 중에 3분의 1인 10억 달러 이상의 갑자기 수출 대금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미사일 개발, 핵실험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가져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뭐 그런 각도에서 이번 조처는 지난 7차례의 조처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박사님께서는 이번 대북 제재 결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예.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우선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 제재에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제재에 동참을 해 준 것이거든요. 지금
북한의 수출은 95% 이상이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북한의 수출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한국에 대해서도 그 국가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사드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민간을 통해서 사드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중성, 복합 구조를 가진 나라인데 북한과 중국 무역에서는 한국 사드 보복과는 거꾸로 겉으로는 보복한다고 해놓고 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국경선 주변을 이래 따라가 보면 뭐 최근에도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은 네. 거기 현재 지금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 현지의 보따리 장사, 특히 북한 사람들이 단둥을 비롯한 훈춘 등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막지 않으면 보따리 차원에서의 수출입은 얼마든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서로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 세계가, 국제사회가 제재할 만한 이렇다 할 어떤 수단이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북한하고 입장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필리핀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왕이 중국 외무장관이 우리나라 강경화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왜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나 아주 추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조금씩 개선되려고 하는 이런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한국을 공격을 많이 했죠. 그리고 곧바로 북한 이용호 외상하고는 만나서 강경화 장관보다도 훨씬 더 따뜻한 분위기로 더 오랜 시간 만나서 뭐 겉으로는 북한도 미사일을 더 이상 실험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협상 끝나고 난 뒤에 중국 외무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 우리는 노력하려고 했으나 북한은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것이 공식 발표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의지가 없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그냥 레토릭이다. 입으로 하는 입선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반도의 8월 위기설입니다. 이 같은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마이웨이로 계속 도발을 지속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다 하는 게 탈리오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예. 강한 제재를 하면 또 강한 보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도 하고 또 북한의 전술이기도 합니다. 예. 그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수출 3분의 1 이상을 막았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미사일 실험과 6차 핵실험을 중단한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망신일 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 내치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 또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국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히려 8차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강공을 할 명분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변수는 6자 회담인데 중국이 제안하고 6자 회담을 빨리 하자, 대화를 하자. 그런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더 이상 대화의 가능성은 없다. 이미 선을 넘었다. 레드라인을 밟았다. 라고 주장해놓고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8월 달에는 프리덤 가이던스라고 해서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 미국의 함대 칼빈슨 호라든지 미국의 레이건 호가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북한의 건국절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을 맞이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핵 보유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보려는 입장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보려는 입장이고, 이것이 평행선을 그었을 경우에 한반도의 위기설, 일부에서는 지금 8월 위기설, 9월 위기설이 나옵니다만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정시에서 주식을 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8월 위기설, 9월 위기설이 있는데, 이것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베를린 구상과는 점점 멀어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정부의 대북 제재 관련 정책에도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 정책에 관한 상당히 이제 김이 빠지게 됐죠. 베를린 구상 당시에 남북이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모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우리 민족끼리 대화를 해보자. 이랬는데 정전 협정일인 7월 27일 기해서 서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 협상을 하기로 제안을 했는데 전혀 지금 언급조차 없지 않습니까? 네. 리스폰스가 전혀 없어요. 또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 추석을 앞두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것도 지금 전혀 지금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협상에서 제안했던 1차 제안은 보기 좋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기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은 저는 당분간 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예. 휴가 가서도 그 인도네시아 국방상을 만났어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어저께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두 분이 다 여잔데,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여자끼리 얘기가 좀 있으니까 통역도 나가고 기록도 나가라.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어요. 예. 외교 분석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관계, 남북관계의 대탕트 중재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12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바로 인도네시아가 남북 간의 중재를 썼습니다. 중매를 쓴 거죠.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굉장히 외교적으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수카르노 대통령 이후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나라였죠. 그런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무기를 팔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도네시아가 어떤 남북 관계의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이제 사드를 내기를 성주에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형식 논리적으로는 환경평가 이전의 임시 배치인 거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와 함께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경제 보복입니다. 이미 국내 관련 업계는 직격탄을 맞은 상태고요. 2분기 실적으로도 그대로 드러났었지요. 네.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도 있었는데 사드발 악재는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네, 저는 사드발 악재는 아직 본 게임은 시작이 되지도 않았다. 이제 오픈 매치라고 그럽니까? 전초전이 시작될 뿐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사드 4기 배치에 관해서 상당히 지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중국 국가적으로 철회하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세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김장수 대사를 자기 소환을 해서 불러서까지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드 보복이 없다. 민간 차원에서 아주 교묘하게 보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배치가 되고 나면 그동안에 중국이 해왔던 스스로의 얘기도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 체제,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이 들어가는 신호탄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중국이 정면으로 지금 자기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수다. 계속될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항구적인 체제로서 우리가 사드를 적어도 배치하는 전제 조건에 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중국이 언제 사드 보복을 금지해 줄 것인가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사드 보복의 그 효과가 그 여행이라든지 일부 유통 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제조업이라든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좀 다시 재고하면서 제3의 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대북 결의에서는 찬성으로 의견을 일단 모으기는 했지만 악화료를 걷고 있는 미중 간의 관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이 대중 무역 전쟁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제 트위터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했죠. 요즘 세상을 내다보려면 또 정권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를 해야 됩니다. 예. 백악관 공식 기자회견보다도 훨씬 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보다 자세하고 빠른 얘기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한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는 중국에게 속았다. 중국이 다 중재 조정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말로만 하고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역대 미국의 대통령이 멍청이들이다. 이런 말 다르고 속 다른 이 교활한 중국을 향해서 왜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누릴 수 있도록 미국이 가만히 있었느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 나는 중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시 통상법 301조, 그 무시무시했던 슈퍼 301조를 다시 발동을 할 그런 얼음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밤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그 폴리티코 같은 친트럼프 외신들을 보면 예. 중국이 미국이 요구한 대북 제재안에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협조해줬기 때문에 통상법 301조 카드를 다시 칼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물론 그 칼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좀 연장될 수도 있다. 또 서로 카드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지금 대북 제재안에 서명은 해주고 합의는 해줬지만 실제로 압록강, 두만강 쪽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가서 슈퍼 301조를 빼들겠다. 예. 슈퍼 301조를 빼냈을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게 환율 게임입니다. 환율을 중국 위안화를 대대적으로 절상을 시킨다. 그럼으로써 수지균형을 꾀한다는데 그것은 중국을 경유한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바로 한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같은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미 수출이 많은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슈퍼 301조 카드는 잠복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나라 모두 경제 대국인 만큼 자칫 무역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파장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 이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인 세제 개편안 또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주요 골자 내용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요즘 북한에서는 미사일 폭탄을 터뜨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발 경제 정책 폭탄이 잇따라 터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외국인들이 한국의 남한 정부의 경제 정책 폭탄을 보고 그 주식에 손을 많이 빼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을 했어요. 1조 1천억
하루 만에 1조 1천억을 뺐는데 그 경제 폭탄 중에서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 그 이제 8월 2일 날 발표한 대책들인데 이른바 세제 개편이라는 이름 아래 단행된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인상. 이제 세제 개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파리 부동산 대책입니다. 예.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하는 이런 정책들인데 당시에 지난주에 외국인이 왜 주식을 한국에서 투매를 하고 빠져나갔나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우리가 뜯어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주로 팔고 떠난 주식을 보면 첫 번째가 건설주다 이거죠. 건설주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다음에 삼성물산 일제히 많이 떨어졌죠. 그쪽에서 그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쇼크를 받았다 하는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인세 인상 카드인데요. 법인세 인상이 22%에서 25%로 올랐습니다. 최고 세율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적용 대상 기업이 연간 당기순이익, 세후 당기순이익, 세전 당기순이익이 그 2천억 이상 되는 아주 대기업 196개밖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게 이제 3%포인트 올랐는데 그 금액 자체가 기업에 그렇게 큰 충격을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법인세를 낸 만큼 그 금액이 연간 한 5조 정도 되는데요. 법인세를 낸 만큼 배당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배당은 법인세까지 내고 난 세후 순익 금액이 사실 주주 몫이거든요. 예. 그런데 주주 몫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대부 대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안 한다 해서 국제적으로 좀 악명이 높은데 여기다가 또 세금까지 더 걷어가 이래 되니까 심리적으로 한국 시장은 떠나야 될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이제 부동산 때문에 왜 주가가 떨어지느냐. 당장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건설주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초이노믹스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또 사실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부동산 투기 자체가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렸고 우리나라 GDP를 끌어올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제 이것이 억제가 되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기가 좀 죽겠구나. 지금 심지어 KDI 같은 데서도 한국이 다시 경기가 떨어질 것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 그럼 한국의 주식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빠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서 그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빠지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과 이 세제개혁 정책은 지난주 8월 2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계속 소위 입법 전쟁에 이제 들어갔다. 그럼 계속 영향을 줄 카드로서 이번 주 내내 그 정권 시장에 계속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예, 말씀하신 정부의 이 같은 세제 개편안과 또 파리 부동산 정책이 즉흥적으로 건설주의 급락을 일으켰었는데요. 앞으로 시장의 영향은 좀 지속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이제 바라보느냐. 예. 자, 세제 개편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그로 인해서 기대 배당의 감소폭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대기업들은 직격탄을 받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IB, 국제투자기관들은 어떤 대목을 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홍준표 대표와 정책 토론회 과정에서 야당의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세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 세금 인상은 실효세율 이런 걸 조정해보다가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지만 현재로서는 세금 인상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김동연 부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나 취임사 여러 번 통해서 그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단 말이죠. 법인세 인상은 없다.
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어쨌든 법인세 인상을 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각도입니다. 그런 모습을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말을 믿기가 어렵구나. 뭐 김동연 부총리는 그래서 사과까지 했어요. 그런 면에서 신뢰의 상실. 거기다가 지금 178조의 지금 추가적으로 세출 예산이 더 들 것이다. 178조 원이 그냥 전체가 아니고 일반 예산이 우리가 한 해에 400조가 좀 넘어갑니다. 그 400조 플러스 178조가 더 소요된다. 이것이 국정기획위원회, 이른바 정부가 5년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청사진을 밝힌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법인세를 걷어서 조달할 수 있는 돈이 178조가 되느냐? 한 해 5조씩 걷어도 약 한 20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재인 정부는 178조 원이라는 이것을 갖다가 뭐 정부가 세출을 줄여서 어떻게 한다라고 공색하게 밝히고 있지만은 결국은 신뢰성도 상실이 됐는데 결국은 178조 원을 전부 다 걷지 않겠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죠. 178조 원을 이제 걷으려면 그때는 부자 정세나 초부자 정세만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럼 지금 벌써 논의가 됐어요. 뭐 경유세를 더 걷는다든지 이것은 서민 정세거든요. 아니면 또는 보편적 정세를 해서 전체적인 세율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 때문에 가격이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부동산 정책은 건설주 떨어진 것은 이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제 더 큰 것이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요. 아직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KDI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KDI 경고에 따르면 이미 6월 달부터 6.19 대책부터 이 건설 경기가 벌써 꺾였다. 근데 건설 경기가 경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건설 경기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나름대로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우리는 경기 관리용으로 부동산을 일체 쓰지 않겠다. 그러면 경기가 아무리 꺼지더라도 부동산은 좌시하지 않겠다. 한쪽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막겠다는 의지로도 보이지만은 경기에 별로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을 때 실제로 부동산 경기 지표가 추락했을 때 그때 전체 경기가 약화가 되면 그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시장을 떠나야 될 호재로 볼 수가 있지 않냐. 거기다가 지금 한국의 KDI 경고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상반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짝 경기에 그치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수출은 잘 되지만 그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반도체 수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초장기 불황의 사이클로 달리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이번 하반기에 만약에 반도체가 불황으로 반전이 돼버리면 그때는 한국 경제가 침체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증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개월수로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최근 2주 동안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팔면서 좀 꺾인 분위기이고요. 이번 주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될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박사님? 예, 외국인들의 그 깊은 속 마음 하나를 참 어떻게 깊이 있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저께 이제 나온 통계, 미국에서 나온 통계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무려 4.3%로 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거거든요. 약 16년간 최저치라고. 그럼요. 미국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학적으로 약 4.5% 정도 내려가면 완전 고용 상태로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 그러면 완전 고용이 된다는 얘기는 그 이하로 내려가면 물가 폭등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 바로 미국의 제닛 옐런 지금 연준 의장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특히 9월 달부터 지금 부풀려진 양적 완화 과정에서 부풀려진 대차 대조표상의 연준 자산을 축소할 것이다. 그럼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시그널은 결국은 바로 미국의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이 금리를 어떻게 하건 말았건 간에
한국에 와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돌아갈 그런 유혹을, 템프테이션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 주목할 대목이고요. 또 한국의 상반기 8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오르면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그게 하나 매뉴얼이에요.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한번 정리할 시점이 됐다. 그런 와중에 지금 8월 달에 이 한반도 위기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만 지금 ICBM까지 개발을 해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만약에 6차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핵을 안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일각에서는 지금 선제 타격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비 타격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PER 지수, 주가 수익 비율도 지금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0선을 지금 통과하고 있거든요. 일부 전문가들, IB 같은 데는 PER가 10을 통과하면 한 번쯤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미국 변수 중에서 미국 변수와 우리나라 정시 상황에서 PER 지수가 과연 얼마나 올라가느냐. 물론 우리나라 PER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은 낮습니다. 여전히 낮습니다만은 최근에 약 한 8에서 10까지 뛰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PER가 전체적인 PER도 중요하고 종목별 PER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느냐 안 하느냐를 가늠할 때 주요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과제 PER를 체크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8월 7일 월요일 개장을 약 30분 앞두고 이번 주 증시 주안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입추인 오늘도 찜통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2도로 중부지방은 33도 안팎, 대구는 35도로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는데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게 체력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없이 계속되는 더위에 가을이 더욱 기다려지는 날씨인데요. 오늘 열기를 조금은 식혀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양은 10에서 50mm로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은 없는 모습이지만 곳곳에 옅은 안개가 낀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쪽으로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의 흐린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3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흐린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낮 기온 강릉, 울진 28도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종일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광주와 부산 34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상도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 동해안으로 목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